자, 오늘부터는 이순원의 19세라는 소설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세라는 제목이 확 눈에 들어오죠. 네, 19세는 이미 어른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 소설은 19세 즈음 해서 19세가 되기 전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죠. 그 청소년기의 어떤 방황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룬 소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일단 그 19세라는 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죠. 19세가 지나면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이제 18세로 내려갔죠. 네, 18세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고, 뭐가 있을까요? 19세, 그런 영화 같은 거, 그런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 뭐 이런 영화들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그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신분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19세라고 할 수가 있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게 19세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도 뭐 19세를 지나왔지만 19세 이후에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는 게 있는 것만큼 그만큼 또 책임져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19세가 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19세는 다가오죠. 그리고 19세는 지나갑니다. 29세가 되고 39세가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29세까지는 아마 상상이 될지 모르지만 39세, 49세 정말 상상이 힘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이미 다 지나와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빨리 가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이 19세가 갖는 인생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9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9세 즈음에서 많은 여러 가지 방황과 고뇌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제목 자체가 이미 19세입니다. 이순원의 소설. 자, 그러면은 요 소설을 읽기 전에부터 한번 볼까요? 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19세 이전의 사람은 누구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세가 지나고 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그럼 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겠죠. 그죠? 어린 나이일 때는 그 까닭은 뭔가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그건 나중에 해. 그건 성년이 돼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미루잖아요. 미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죠? 자꾸 행동에 제약이 많고, 그래서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대다수의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음은 한 소년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네, 성장소설이다라는 거겠죠. 성장소설.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에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게
성장 소설입니다. 아마 뭐 대부분 여러분 중학교 때나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겠지만 소설들을 배운다면 성장 소설을 많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배웠던 성장 소설을 하면 중학교 때 소나기, 소나기도 이제 성장 소설입니다. 그 한 소년이 한 소녀를 만나서 생애 처음으로 참 그 두근두근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이 채 이렇게 막 결실을 맺기도 전에 갑자기 소녀가 죽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 소년이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갑자기 막 한꺼번에 막 배워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감정을, 사랑의 감정, 슬픔의 감정, 설레는 감정, 그 다음에 절망의 감정,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확 이렇게 마음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부쩍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성장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이제 그런 성장 소설인데 성장 소설이라는 거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의 내용에 주목하여 감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세라는 소설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줄거리 갖고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일단 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 정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나는 뭡니까?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얘가 바로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그러면 서술자가 나입니다. 서술자가 나라는 건 이 소설이 몇 인칭이다. 1인칭 소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인칭 소설이고 그리고 보니까 나가 주인공일 것 같지 않습니까? 나가 주인공이어서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굉장히 이 인물, 나라는 인물,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물입니다. 영어로 인물을 뭐라고 하죠?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그 소설에서는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19세라는 소설에서도 캐릭터가 나름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 나라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캐릭터, 성격을 갖게 됐는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나라는 인물이 갖게 된 성격, 원인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가 아니고 그 앞에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형을 뒀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 나라는 인물은 위에 형인데 형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거의 수재급이에요. 전교 1등 막 이 정도 하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형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어머니가 형을 막 거의 떠받들듯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는 그런 형에 대한 모든 관심과 막 이런 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 다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차별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형을 뒀다라는 것이 이후에 이 나라는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중요한 동기. 공부를. 자, 왜 그러냐면 형이 너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딴 길을 막 찾으려고 해요.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또 다른 걸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가정이 되게 많아요. 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방탄소년단 좋아하죠? 방탄소년단의 그 김석진, 진이 그 아마 막내 아들일걸요? 위로 형이 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둘 형이 다 뭐 굉장히 나름 또 뛰어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형은 뭐 공부를 잘하고 둘째 형도 뭐 뭘 잘하고 근데 본인은 뚜렷이 잘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방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잘 나가고 있겠죠. 세 형제 중에서. 근데 어쨌든 이 나라는 인물이 공부를 잘하는 형을 돕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나라는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죠.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적 호기심. 성적 호기심은 뭘까요? 이때 이제 청소년기니까 당연히 성적 호기심이 뭐 많겠죠. 그런데 이 나라는 애가 절친이 있어요. 승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승태의 누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눈에 반합니다. 그러면서 저 누나랑 같이 살고 싶다. 대뜸 대뜸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결혼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막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 호기심. 그 다음에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이 대관령도 이 소설에서 중요한 배경이 돼요. 대관령은 강원도에 있는 곳이죠. 강원도에서 그 좀 높은 지역, 강원도가 원래 산악 지역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 그래서 그 높은 지역에서만 그 생산되는 어떤 채소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를 고랭지 채소라고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거를 얘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채소밭 근처에 뭐 농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농가가 집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빨간 지붕에 막 예쁜 그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쵸. 역시 그 승태 누나. 내가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저런 집에 살아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을 합니다. 상고. 상고는 상업고등학교죠. 그러면 상고에 막 진학을, 그러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얘기네요. 그죠?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서, 인문계가 아니라 상고로 진학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상고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아마 10중 8구 반대했겠죠. 근데 얘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상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상고에 진학한 나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주산을 잘 하지 못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주산이라는 거는 상업고등학교에서 이제 뭔가 계산을 해야 돼요. 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산기라는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자계산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실제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주산이라는 거는 그런 그 수동으로 하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근데 그 계산기를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왼손으로 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생님 어릴 때 주산을 직접 봤었어요. 주산을 초등학교 때 좀 배우기도 했었는데 이게 오른손으로 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왼손으로 하면 이게 거의 이제 불가능해요. 배우는 게.
그래서 주산을 잘 하지 못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주산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자, 이 그 줄거리 요약에서 보면 이 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벌써 딱 그 캐릭터가 딱 잡히죠. 일단 굉장히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 주관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이 딱 있으면 그걸 실제로 실행력,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대단하죠. 보통 뭐 학생들이 예쁜 뭐 누나든 이렇게 보고서 저 누나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결혼해야지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나중이 없습니다.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래서 이 실행력.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이냐. 굉장히 이렇게 막 부딪혀버리는 성격이니 굉장히 저돌적인, 굉장히 저돌적이고 급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이런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라는 소설의 어떤 중요한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이 소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개학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윗사랑으로 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는 건 뭔가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죠. 뭔가 심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일이 개학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를 그만둘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오,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이 대단한 인물이고 고집도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대범하죠. 자기 생각을 감히 아버지한테 학교 안 다닌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무나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자, 아버지 정말 그동안 많이 참았죠. 그죠? 아들이 뭐 상고에 간다 그랬지. 기껏 상고에 보내줬더니만 또 주산 못한다고 막 또 학교 그만둔다 그러지. 막 진짜 아버지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대관령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자, 여기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뭐 또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또 뭐 집 나가가지고 과거에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알바를 했었는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봐라 정수야. 예. 네 올해 나이가 몇이냐? 이 아버지가 아들의 나이를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의도는 뭡니까?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너가 지금 농사니 뭐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고등학교 다녀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7살요. 뭐 아버지 의도를 모르고 일부러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7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정 농사 짓고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해라, 뭐 이런 의도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고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고요. 이번엔 아주 멀리요. 자,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겠다. 이거 뭡니까? 두 글자로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하죠. 협박. 아버지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집 나가겠다.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요. 자, 이 말, 과거에 아버지가 했었던 말이죠. 그래서 이 정수는 이 아버지가 과거에 했었던 말을 빌미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가 농사일을 허락을 합니다. 아들은 못 얘기죠. 그래서 이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이제 이게 이제 발목이 잡힌 거죠. 아버지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마지못해서 이제 그 농사일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굉장히 나름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농사일을 허락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대꾸할 말이 갑자기 궁해진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건너가도 저는 학교 이제 안 다녀요. 지금까지도 억지로 다녔던 거라고요. 글쎄 건너가래도 정말 저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자, 아들이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내주세요에서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닫아줄까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어디냐면 여기 세 번째 문장 아버지부터 이렇게 괄호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쭉 대화하는 장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대화하는 장면인데 어쨌든 두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잖아요. 진학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갈등하는데 갈등을 보여주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치 무슨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죠? 두 인물이 나와가지고 막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갈등의 마치 희곡을 보는 것 같아요. 극적 제시다. 이렇게. 또 안 보이네. 갈등의 극적 제시라고 한번 써보세요. 갈등의 극적 제시. 마치 드라마나 영화나 극을 보여주는 것 같은 갈등의 극적 제시. 또는 갈등의 장면 제시. 실제 장면을 보여주듯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제시하는 방식이 극적 제시와 장면 제시,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극적이거나 장면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선생님하고 같이 읽었던 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극적 제시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이 대화하는 게 한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을 확대해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연극을 보여주는 것처럼 두 인물,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갈등의 극적 제시인 거죠.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그 다음 거를 잘 보세요. 자, 그러나부터 다시 이렇게 가로 쳐볼까요? 그러나부터 다시 가로 쳐주세요. 그러자부터. 자, 보면, 그러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버지는 아들한테 허락을 못 하겠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들이 계속 안 나가고 막 떼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임무 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아버지가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이제 부인한테 들어가 보라고 했겠죠. 그래서 임무 교대를 하듯 어머니가 이제 또 막 아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다. 이거 보면 어때요? 앞에서는 갈등을 극적으로 제시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악을 쓰듯 말했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라고 사실 요것도 10분 이상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요 부분은 이렇게 가로친 요 부분은 갈등이 극적제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서부터는 갈등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을 쓰듯 말했다.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다. 요약 제시죠. 이 갈등의 과정을 사흘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사흘 동안 갈등이 있었다라고 요약해서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자, 해돋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그 날개에 보면 설명 나오죠. 해돋이. 한 해 동안에 돈이나 곡식을 얼마씩 내고 남에게 빌려서 쓰는 논밭이나 집터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중이 아저씨가 농사 지을 땅을 갖고 있는데 얘가 뭐 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그 석중이 아저씨한테 해돋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해돋이를 이제 자기가 빨리 그걸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름 급한 거예요. 얘도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돋이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렸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그 매 맞는 과정 자세히 안 나오죠. 그냥 매를 맞기도 했다라고 딱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 완전 셉니다. 그죠?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자, 이 아들이 굉장히 극렬한 아버지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퇴와 퇴학은 다릅니다. 자퇴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는 거고 퇴학은 학교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자퇴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퇴학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퇴와 퇴학은 다른 거예요. 근데 무단결석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퇴학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이 무대뽀적인 무단결석 이 행동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아들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용문이었다. 그도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로 나가 볼 테니까.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다시 아버지와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까지 해서 이렇게 가로 닫아볼까요? 자, 이 부분 물론 그 뭐 여기서 대화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와 나의 갈등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볼까요? 갈등의 요약적 제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서 뭐 요게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갈등을 제시를 하는데 소설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갈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장면을 그대로 뭐 영상을 보여주듯이 하는 거를 우리가 갈등의 극적 제시 혹은 장면 제시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19세의 어떤 캐릭터, 이 정수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9세 소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과제물은 선생님이 따로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